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 머메이드입니다. 지난 영상 이후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들고 왔어요. 바로 와일드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셰릴 스트레이드, 그리고 국내 출판사 나무의 철학에서 2012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원서 제목은 Wild from Lost to Found on the Pacific Crest Trai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줄여서 PCT라는 코스를 도보로 여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입니다. 저자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과의 이혼 등 아픔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홀로 떠나게 되었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미국 서부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대륙을 종단하는 코스인데요. 시에라 네바다 캐스케이드 산맥을 따라서 이어지고 총 길이가 4,285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이 코스 초반부인 모하비 마을에서부터 신들의 다리라고 불리는 캐스케이드 록스까지 거리를 3개월에 걸쳐서 종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몇 년 전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처음 빌려서 읽게 됐고,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 속의 셰릴처럼 저만의 길을 찾아서 무작정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홀로 한라산 등반을 계획을 하게 됐고, 사실 몇천 킬로미터가 아닌 제주도로 여행을 가서 하루 날을 잡아서 등산을 하는 거일 뿐인데도 그 당시 저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약을 마친 후에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출발하기 며칠 전에 제주도에 큰 눈이 내렸고 어, 예기치 않게 설산을 등산을 하게 됐어요. 백록담까지 이제 성파나 코스를 왕복으로 해서 19.6km의 길이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10시간가량의 산행이었는데요. 아이젠이나 등산 스틱도 처음 사용을 해봤고, 장거리 산행이면서 돌길과 눈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생생하고 저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녀왔던 여정은 이 주인공의 하루 일과에 불과하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경험의 시작이 와일드였다는 게 저로서는 이 책에 더 큰 애정을 갖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주인공인 셰릴의 감정과 그런 경험에 이입이 돼서 읽다 보니까 단순하게는 책이 정말 재미있었고, 그런 경험이 정말 실제 했다는 게 큰 용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20여 년 전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고 그게 한국인 독자인 저한테까지 와닿았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지만 이렇게 책을 소장을 하게 됐고 원서까지 구매해서 읽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인생 책이나 다름없는 책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저만의 작은 여정을 떠나게 됐던 게 이 책을 향한 저의 리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누구나 살다 보면 혼자 맞서내야만 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앞에 그냥 한없이 두렵기만 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쩌면 이 와일드라는 이야기를 영화로 먼저 접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고, 리즈 위더스푼 배우가 주연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책에 감명받은 후에 이제 그 느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영화를 따로 보진 않았는데요. 이번에 영상 제작하면서 관련 뭐 예고편이나 영상을 찾아보니까 작가님께서 어떤 그런 감독님이나 주연 배우님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고, 그렇게 고증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언젠가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리뷰를 마치고 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할 텐데요. 책에 스포가 되는 내용이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처음 책을 접하시는 입장에서 책을 더 읽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실 만한 내용으로 제 나름대로 추려보았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물탱크를 떠나며 11리터가량의 물을 다시 가득 채웠다. 나는 내가 기이하고 추상적이며 과거를 떠올리는 듯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품은 여러 가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놀라운 것들이 주는 아름다움을 말이다. 길가에 피어난 사막의 꽃 한 송이가 나를 간지리는가 하면 저 산들 너머로는 희미해지는 태양과 함께 장대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백일몽 같은 안개 속에 빠져든 나는 그만 자갈길 위를 미끄러져 넘어졌다. 단단한 땅 위에 강하게 엎어졌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다리는 통증이 격심했고 거대한 배낭의 무게가 몸을 짓눌렀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땅 위에 단단히 못 박은 것이다. 배낭 아래에서 간신히 기어나와 살펴보니 정강이에 깊은 상처가 나있고 꽤 많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상처 아래로는 이미 살이 주먹만하게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가져온 귀중한 물을 아주 조금 그 위에 부었다. 그렇게 상처에 박혀있는 흙과 돌을 할 수 있는 한 털어내고 피가 잦아들 때까지 붕대를 대고 상처를 눌렀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오후에 나머지 길 위에서 나는 바로 눈앞의 길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걸었다. 다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봐 두려웠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 찾고 있던 흔적을 발견했다. 바로 산에 사는 야생 퓨마의 자취였다. 그 흔적은 내가 가는 길과 같은 방향으로 나보다 조금 먼저 이 길을 따라 앞서 나 있었다. 퓨마의 발자국이 몇백 미터가량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몇 분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얼마 되지 않는 초록색 땅 옆으로 보이는 풍경은 거의 대부분 퓨마의 색과 같은 갈색과 금색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걸으면서 최근에 읽었던 신문기사를 떠올렸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1년 동안 3명의 여성이 각각 다른 계절에 퓨마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기사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 보았던 온갖 자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야생이 잔인한 포식자들이 가장 약하다고 판단한 희생양을 골라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물론 이곳에서는 내가 그 상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상처 입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는 인간 여자.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짧은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동요와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같은 컨트리 팝이었다. 내 겁먹은 목소리가 퓨마를 놀라게 해서 멀리 쫓아보냈으면 하고 바라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런 노래가 퓨마에게 내 존재를 알리게 되진 않을까 두렵기도 했다. 사실은 다리에 피 묻은 상처와 며칠 묵은 내 채취만으로도 짐승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나무 한 그루가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 길을 가로질러 쓰러져 있던 그 나무는 가지들로 인해 몸통이 땅 위로 조금 들려져 있었지만 그 밑으로 지나갈 만큼 그 틈이 높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 위를 타고 넘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 보였다. 특히나 이렇게 무거운 배낭을 지고서는 말이다. 쓰러진 나무 주위를 빙빙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답은 없어 보였다. 길 한쪽 옆은 너무 가팔랐고 또 다른 쪽은 덤불숲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며 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이 나무를 지나가야 했다. 나무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발걸음을 돌려 모하비 사막의 모텔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였다. 나는 그 작은 18달러짜리 방을 생각했다. 그러자 기절할 것만 같은 깊은 욕망이 끌어올랐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내 몸을 간절하게 가득 채웠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걷겠다는 결심. 그해 여름 나를 그토록 사로잡았던 그 일은 내 인생의 다른 대부분의 일들처럼 아주 간단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종종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어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피할 방도가 전혀 없는 걸까? 술 한 잔 들이켜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무엇으로 덮어 눈에만 안 보이게 가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관목숲 사이에 매달려 있던 그날 피가 뚝뚝 흐르는 손가락을 감싸쥐고 혹시나 소가 다시 돌아올까 들리는 모든 소리마다 겁에 질려있던 그날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생각했다. 오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었고 그 두 가지도 근본적으로는 결국 같은 것이었다. 내가 온 길을 되짚어 돌아가거나 원래 가고자 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 나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소는 어느 방향이나 있을 수 있었다. 중요한 순간에 눈을 감느라 그 녀석이 어느 방향으로 사라졌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내가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뒤에 있는 소와 앞에 있는 소, 둘 중 하나였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전진했다. 하루에 14km 이상을 걸어야 했다. 그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육체 활동의 한계도 뛰어넘는 일이었다. 심장만 빼놓고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이 전혀 그립지 않았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건 오직 음식과 물, 그리고 이 배낭을 좀 내려놓는 일이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걸었다. 세 남자는 일주일도 더 전에 미니밴으로 나를 태워주었던 두 남자 이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 내가 입을 열자 내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본래 기억하던 목소리보다 더 높고 빠르게 들렸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멋대로 날아가는 새들 같았다. 그들은 내게 트럭 짐칸을 타라고 했고 우리는 내 배낭을 챙기기 위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 윌터와 카를로스는 나와 프랭크를 남겨둔 채 차를 몰고 떠났다. 프랭크는 아직 1시간 정도 할 일이 더 남아있었다. 나는 노란색 트럭에 앉아 프랭크가 트랙터를 몰고 땅을 고르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나갈 때마다 내게 손을 흔들었고 그가 사라지면 나는 슬며시 트럭 안을 둘러보았다. 앞좌석 사물함에는 위스키가 든 휴대용 금속 수통이 있었다. 나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재빨리 제자리에 넣어두었다. 내 입술이 뜨겁게 타올랐다. 좌석 아래를 뒤져 검은색 작은 상자를 하나 찾아 꺼냈다. 열어보니 위스키 수통과 똑같은 은색의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나는 상자 뚜껑을 닫아 재빨리 좌석 밑에 되돌려 놓았다. 트럭 열쇠는 핸들에 그대로 꽂혀서 대롱거리고 있었는데 문득 지금 시동을 걸고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등산화를 벗고 발을 문질렀다. 포틀랜드에서 마약을 맞을 때 생겨난 발목의 멍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 다만 이제는 색깔이 희미하고 우중충한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멍을 어루만졌다. 그 한가운데에는 내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작은 주사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서둘러 양말을 다시 신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일을 다 끝마친 프랭크가 돌아와 트럭에 올라타며 물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나는 되물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듯했다. 나는 눈길을 돌렸다. 그러니까 제인 같은 여자인가? 타잔하고 밀림에서 같이 사는 여자? 네, 그런 것 같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왠지 섬뜩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프랭크가 빨리 시동을 걸고 트럭을 출발시키길 원했다. 그는 덩치가 컸고 팔다리가 길었으며 얼굴은 날카롭고 검게 그을렸다. 돌 캐는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겐 카우보이처럼 보였다. 두 손은 내가 자라면서 보아온 남자들의 손을 연상시켰다. 먹고 살기 위해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다. 아무리 박박 문질러 닦아도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을 그런 손. 그렇게 프랭크 옆에 앉아있으려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느꼈던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랭크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그냥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고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서 덤벼들 수도 있었다. 트럭 안에서 그의 손과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마치 금방 낮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듯 아무렇지도 않은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 우리가 즐길 만한 게 있지. 그가 이렇게 말하며 사물함에서 은색 위스키 수통을 꺼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으니 나도 상을 좀 받아야지. 그는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수통을 내밀었다. 자, 숙녀분 먼저.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나는 이 여행 자체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할 수 있는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자 나는 이 여행 자체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여행길을 통해 내 인생을 다시 반추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를 무너뜨린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다시 새로 태어나는 기회가 될 줄 알았어. 그렇지만 실상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고작해야 바로 눈앞의 육체적 고통에만 급급해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여행을 시작한 후로 내 인생의 고통들은 해결 없이 그저 마음속을 왔다 갔다 하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도대체 왜 선량한 우리 엄마는 죽고 나는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걸까? 한때는 그렇게 가깝고도 의지가 되었던 우리 가족은 엄마의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속절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걸까? 폴과의 결혼 생활이 그 지경이 되도록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믿음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는데 왜 나는 마약과 조와 내가 잘 알지도 못한 남자들과의 잠자리라는 이 슬픈 굴레 안에 나를 밀어넣었던 걸까? 나는 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겨울과 봄 내내 이런 의문들을 마음속에 돌처럼 품고 살았다. 소리치고 울부짖으며 일기장 속에 고통스럽게 토해놓은 그런 질문들이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PCT에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질 무렵 노을 아래에서나 청결한 산의 호수들을 바라보며 깊은 자아성찰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여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씻어내는 눈물을 흘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만끽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비명소리뿐이었다. 그것도 내면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발이 아파서였고 등이 아파서였고 엉덩이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이 여행이 2주째로 접어들자 봄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어 내 몸이 너무나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러다가는 머리가 폭발이라도 할 것 같았다. 몸 상태에 대해 제대로 삭히지 못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 노래나 의미 없이 끝없이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머릿속에 노래만 계속 틀어주는 라디오 방송국이라도 들어있는 듯 했다. 노래가 막히면 이제껏 살면서 들었던 노래들을 뇌에서 아무렇게나 조각조각 뱉어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들부터 광고음악까지 마구잡이로 흘러나왔고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더블민트껌과 버거킹 광고 노래를 머릿속에서 몰아내려고 몇 시간이고 애를 썼다. 그는 거리와 고도에 대해서도 줄줄 외울 정도였고 배낭의 내장형 프레임과 외장형 프레임의 차이점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레이 자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왠지 공손한 태도로 자주 입에 올렸다. 레이 자딘은 PCT 도보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이자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다. 특히 무거운 짐 없이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 휴대용 정수기며 매일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의 양, 신고 있는 양말의 상표에 대해 물어보았다. 내가 발에 생긴 물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하루 평균 몇 킬로미터 정도 걷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그에게 하루 평균 주파 거리는 35km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는 그날 아침에만 내가 전날 하루 종일 걸은 거리보다 무려 11km 이상 더 걸었다는 얘기였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드네요. 나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문득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나는 기껏해야 하루에 17에서 20km 정도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아, 그런가요? 그렉은 별로 놀라지 않은 눈치였다. 그 정도면 내가 출발할 때와 비슷하네요. 속도나 거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아요. 나도 처음엔 운이 좋아야 겨우 20km 이상을 걸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늘어난 거죠. 나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훈련도 했어요. 주말마다 짐을 잔뜩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여행하길 반복했죠. 물론 실제로 여기 와 있는 건 또 다르지요. 1, 2주만 더 지나면 아마 당신도 먼 거리를 갈 수 있을 만큼 단련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기분이었다. 위로를 주는 건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였다. 배낭에서 해방되자마자 나는 소파 위에라도 눕듯 나무 위에 벌렁 누웠다.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달콤한 휴식처. 나무는 내가 편안히 누울 수 있을 만큼 그 폭이 넓었다. 나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아도 안락하게 쉴 수 있었다.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나는 덥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지쳐 있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등짝의 상처에서 비롯되는 타는 듯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하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몇 분 뒤 나는 다리 쪽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를 살펴보니 검은 개미들이 잔뜩 몰려와 있었다. 개미 군단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놈들이 나무에 난 구멍에서 춤을 추듯 때로 기어 나와 내 몸 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나는 곰이나 방울뱀을 만났을 때보다 더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대며 나무에서 뛰어내렸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은 그 개미들을 손으로 후려치며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숨을 헐떡였다. 그 공포는 눈앞의 개미가 아닌 모든 것을 향한 공포였다.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주장해도 나는 이 세계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공포심이었다. 나는 저녁을 지어먹고 가능한 한 빨리 텐트 속으로 대피했다. 아직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으로
비록 온통 얇은 나일론 천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지만 나는 어쨌든 안쪽에 있을 수 있었다. PCT 여행을 시작하기 전 나는 비가 올 때만 빼고는 굳이 텐트를 치지 않고도 잘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간단한 방수포 하나만 치고 슬리핑백 속으로 들어가 하늘의 별을 보며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 예상은 또 빗나갔다. 저녁이 올 때마다 나는 내 피난처인 텐트를 간절히 바랐다. 그저 어떤 것이 나를 나머지 세상 전부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는 아주 작은 느낌.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위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광대함 그 자체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내 텐트 안에 그 침침하고 끈적한 어둠이 좋았다. 매일 밤 그곳에서 몇 개 되지도 않는 소품들을 주변에 늘어놓고 아득한 편안함을 즐겼다. 나는 헤드램프에 불을 밝히고 포크너에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를 펼쳐들었다. 종아리 밑에는 음식 주머니를 편안하게 받치고 오늘 본 곰에 대한 짤막한 기도도 드렸다. 그 흑곰이 내 텐트를 뚫고 들어와 이 식량 주머니를 내게서 빼앗아가지 않기를. 그러다 밤 11시쯤 코요테들이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헤드램프의 불빛은 희미해지고 있었고 포크너의 소설은 내 가슴 위에서 펼쳐져 있는 채였다.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엘버트가 물어왔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소변을 몇 번이나 보시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계산해야 하나요? 나는 야생에서의 내 엉터리 모습이 다시 드러난 기분으로 엘버트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들 부자가 어제 저녁 내 텐트 근처에서 야영하지 않았기를, 그래서 개미 때문에 내가 지른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길 빌었다. 이상적인 횟수는 7번이요. 엘버트가 명쾌하게 설명했다. 보이스카우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지. 그런데 이 정도의 기온과 물이 부족한 환경에 극단적인 수준의 육체 활동까지 겹치면 하루에 3번 정도면 상태가 괜찮은 거라오. 아, 저도 그 정도예요.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지난 24시간 동안 끔찍한 열기 속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나는 아직 한 번도 소변을 보지 않았다. 나는 한 손에는 숟가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헤드램프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여행을 시작한 후 첫 일주일은 너무 지쳐 겨우 한두 쪽만 읽다가 골아 떨어지곤 했다. 그렇지만 점점 걷는 일이 익숙해지면서 더 많은 쪽들을 읽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의 지루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지난밤 내가 읽은 부분을 불태웠다. 멀쩡한 오코너의 단편집을 손에 들고 있으려니 엘버트가 자기 텐트에서 나왔다. 보아하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참견해도 괜찮겠소? 그럼요. 나는 애달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요.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 바로 길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짐을 잘 꾸려봐요. 그러면 내가 다시 봐주리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칫솔을 들고 강 쪽으로 걸어갔다. 물론 그 칫솔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손잡이가 짧게 잘려 있었다. 나는 새 것과 헌 것을 뒤섞어 짐을 꾸렸다. 마치 무슨 시험이라도 치르는 기분이었는데 꼭 떨어질 것만 같았다. 짐을 다 꾸리자 엘버트가 돌아와 다시 꼼꼼하게 내 짐을 풀어헤쳤다. 그는 물건들을 2종류로 나누었다. 배낭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제는 텅 비어버린 내 보급품 상자 안으로 직행하는 것. 그 상자는 집으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오늘 가게 앞에서 보았던 도보 여행자들을 위한 상자에 넣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엘버트는 상자 속에 휴대용 톱과 소형 쌍안경,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진기용 플래시를 집어넣었다. 또한 내가 그 효력을 과대평가했던 겨드랑이 방추제와 왠지 다리털과 겨드랑이 털을 깎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온 일회용 면도칼을 상자 안에 던져 넣었다. 구급 상자 안에 넣어두었던 콘돔 뭉치가 나오자 나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요? 엘버트가 콘돔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조지아주에서 온 베테랑 보이스카우트 출신인 그의 손가락에서는 결혼 반지가 햇빛 아래 반짝거렸다. 무게 때문에 칫솔 손잡이까지 잘라내는 사람이지만 그의 짐 속에는 분명 작은 성경책 한 권쯤 들어있으리라. 그는 마치 군인처럼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얀색 비닐 포장에 들어있는 윤활유가 따로 필요 없다는 초박형 트로이 콘돔 12개들이 한 봉지가 그의 손에서 장식용 리본처럼 펼쳐지며 털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아니요. 나는 부끄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지만 간신히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거라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었다. 물론 내가 짐을 꾸릴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다. 돌이켜보면 나도 이 험난한 여행으로 내 몸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실마리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내 몬스터를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았다. 침대는 내 무게가 실리자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르며 요란하게 요동을 쳤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느낌은 끝내줬다. 그냥 침대 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고통에 가까운 쾌감을 느꼈다. 마치 온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텐트 안에서 잘 때 받침대 대용으로 쓰던 캠핑용 의자는 이런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도보 여행을 하면서 대체로 깊은 잠에 들었지만 그건 잠자리가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지쳐 아무 신경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잠을 자고 싶었다. 그렇지만 팔다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흙먼지로 줄이 그려져 있을 정도였고 냄새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나는 거의 2주일 전 리즈크레스트의 모텔을 떠난 뒤로는 목욕다운 목욕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모습으로 씻으러 가는 것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래서 욕실로 갔다. 욕실 안에는 샤워기는 없었고 커다란 자기 욕조만 있었다. 선반에는 수건들이 접혀 있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어 얼굴에 대고 그 깨끗하고 향긋한 세제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옷을 벗고 전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깜짝 놀랄만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난 3주 동안 야생에서 배낭여행을 한 여자의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마치 범죄와 폭력에 한껏 난행당한 희생자의 모습이었다. 팔과 다리, 등과 엉덩이에는 막대기로 얻어맞은 듯한 검고 푸른 멍들이 가득했다. 배낭과 맞닿았던 엉덩이와 어깨 부분에는 온통 물집에 살이 쓸린 자국투성이었고 새로 벌겋게 된 자리와 이미 까맣게 딱지가 앉은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다. 상처와 멍, 흙먼지 아래로는 새로 생겨난 울퉁불퉁한 근육들이 보였다. 얼마 전까지 부드러웠던 살갗도 팽팽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욕조 옆 선반에 수건을 집어들고 이미 깨끗해진 몸을 또 문질렀다. 얼굴과 목과 목구멍, 가슴과 배와 등을 문질렀다. 그리고 엉덩이와 팔과 다리와 발을 문질고 또 문질렀다. 너희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너희들 온몸에 입을 맞추는 거였단다. 엄마는 우리 삼남매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제자리에 다 붙어 있는지 확인했지. 그 다음에는 손을 만지고 더듬어 보았단다.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엄마의 그 말은 결코 잊지 못했다. 그 일은 아버지가 나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했던 말만큼이나 내게 강하게 남아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는지도 모른다. 두 길 모두 1968년에
미국 국립자연경관 탐방로로 지정되었다. AP는 길이가 3,480km로 PCT보다는 대략 800km 정도 짧았다. 조지아주에서 에팔리치아 산맥을 따라 메인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렉도 그쪽으로 갔나요? 내가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그렉은 그렇게 길을 돌아가고 다른 방향을 찾느라 제대로 PCT를 걷지 못하는 게 싫어서 일단 돌아갔다가 내년에 다시 올 예정이래요. 어쨌든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부부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새로운 소식에 마음이 상한 나는 짧게 신음했다. 그렉은 내게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이 여행을 끝마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길 위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 야영장에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 나는 피크닉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태우며 냄비로 차를 끓여 마셨다. 작가 제임스 미치너를 폄하했던 대학 교수의 말은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었다. 미치너는 윌리엄 포크너도 아니고 플래너리 오코너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단지 글 자체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 그 주제가 내 심금을 울렸다.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한 권의 소설에 건 인생이 있었다. 책을 향한 작가와 편집자, 비평가와 독자의 관점으로 네 가지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바로 소설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과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언젠가 나는 내가 직접 소설을 쓰고 싶었다. 아직까지 한 편도 쓰지 못해서 좀 부끄러웠다. 10년 전 가졌던 꿈대로라면 지금쯤 내 이름으로 첫 책을 출간했어야 했다. 나는 단편소설 몇 편을 완성했고 장편에도 몇 차례 진지하게 도전했지만 뾰족한 성과는 전혀 내지 못했다. 지난 몇 년간의 스산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이제 글쓰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렇게 도보 여행을 하다 보니 다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의지가 되살아났다. 그런 내면의 목소리가 조각조각 끊어진 노랫말과 광고 음악만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올드 스테이션에서 보낸 그날 아침, 내가 야영장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 미치너의 책을 찢어 불태우고 있을 때 나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뜨겁고 기나긴 하루를 보내는 일밖에 없었기에 나는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오후 늦게까지 글을 썼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시 중얼거렸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나는 물통을 찾아들고 벌컥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통이 빌 때까지 다 마시고 새 물통을 꺼내서 또 마셨다.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었다. 배낭 지퍼에 매달려 있는 온도계는 그늘에서도 37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걸으면서 신나는 노래를 불렀다. 태양의 열기가 나를 후려쳤는데 정말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나를 옥죄는 것 같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자니 땀이 그 주위로 모였다가 눈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눈이 너무 아팠고 그럴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계속해서 땀을 닦아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매일 아침이면 텐트에 내려앉는 두꺼운 서리를 받고 내가 가진 옷을 모두 입어도 저 눈 덮인 산을 오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 모습을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었다. 지금 이 뜨거운 한낮은 마치 꿈만 같았다. 도보여행 5주째, 지금 뜨거운 열기에 시달리면서 비틀거리며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2주째 나를 거의 포기하게 만들 뻔했던 그때의 열기와 아주 똑같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물을 마셨다. 물이 너무 뜨거워 입이 다 될 정도였다.
회색과 갈색이 섞인 작은 도마뱀은 길 위에 있다가 내가 다가가면 재빨리 달아나거나 다 지나갈 때까지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다. 놈들은 어디서 물을 얻는 걸까?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더위와 갈증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며 그런 일들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는 나는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제 물탱크에서 5km가량 떨어져 있었다. 내게 남은 물은 200ml 정도였다. 물탱크가 눈에 들어올 때까지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버텼다. 마침내 4시 반이 되자 저 멀리 불에 타버리고 남은 화재 감시탑의 받침대 다리가 보였다. 근처에는 금속 탱크 하나가 기둥을 등지고 서 있었다. 탱크를 보자마자 나는 물통을 꺼내들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물을 다 마셔버렸다. 이제 새로 물을 채워 마시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물탱크 쪽으로 가니 앞에 나무 기둥 하나가 서 있었고 거기에 뭔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리본을 몇 개 묶어 놓았나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찢겨나간 옷처럼 보이기도 했다. 더 가까이 가서야 그게 기둥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비틀거리며 다가가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었다. 사실 종이를 자세히 보기 전에 이미 무슨 말이 쓰여 있을지 알 수 있었다. 이런저런 말이 있었지만 뜻하는 바는 단 한 가지였다. 물 없음.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탱크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물이 없었다. 나는 이제 물이 없었다. 단 한 모금도. 그렇게 공상에 잠겨 있다가 나는 배낭의 옆주머니에 손을 뻗었다. 주머니 지퍼를 잡아당기자 몬스터가 기우뚱하더니 등산화 위로 엎어졌고 그 서슬에 한 짝이 마치 내가 집어던진 듯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나는 그 등산화가 튀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번개처럼 빠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리고 등산화는 산 끄트머리 쪽으로 굴러 저 아래 나무들 사이로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나는 마치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숨을 헉 하고 들이켰다. 그리고 황급히 남은 등산화 한 짝을 집어들고 품에 꼭 끌어안았다. 시간이 되돌려지기를 누군가 웃으며 숲에서 걸어 나와 머리를 흔들며 이 모든 게 다 장난이었다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웃는 사람은 없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을 터였다. 내가 배운 대로 이 세상은 결코 장난 같은 건 치지 않는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지 빼앗아가고 다시는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 나는 정말로 등산화 한 짝을 잃어버린 것이다. 때때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내가 올라야 하는 하나의 긴 산길처럼 느껴졌다. 내 여정의 끝은 컬럼비아 강이지만 마치 어디 높은 정상에 올라야 여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저 은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나는 거의 언제나 엄청난 높이를 오르는 기분이었다. 그 냉혹한 현실에 매번 거의 울 뻔했고 근육과 허파는 전력을 다해야 했다. 언제나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야 피시티는 내리막길을 보여주곤 했다. 그렇다면 내려가는 길은 또 어떤가? 잠깐 동안은 천국 같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는 그 내리막길이 엄청난 형벌처럼 느껴지고 급기야 지쳐버려서 다시 오르막길이 나오길 기도했다. 내가 생각하는 내리막길이란 오랜 시간을 들여 막 완성한 털실 스웨터의 실을 잡아 풀기 시작해 다시 원래의 털실 뭉치로 되돌리는 작업 같았다. 하지만 실제 PCT를 걷는 일은 스웨터를 짰다 풀었다 끝없이 반복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일이었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 잃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이다.